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 정도 상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대투기. 국가시 이름으로 무임승차 안 그래? 무임숙박, 무상숙박.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구한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늘 여야는 국회 청문회장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은 사과와 함께 자세를 한껏 낮췄는데 후보자들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조금 더 길게 들어보고 나서 질문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 궁궐 이런 단어가 등장했던 곳이거든요. 들어보시죠.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상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놨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 거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먼저 들어봤는데 일단 오늘 인사청문회 대목은 두 분이 크게 의견이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만 왠지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네. 저는 약간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썼다는 건데 네. 집에서 쓰기는 너무 많잖아요. 보기에도 그릇이 지금 본인이 올린 거잖아요. 더구나 인스타에 부인이 직접 올린 거거든요. 예. 저 많은 거를 집에서 쓰려고 처음부터 샀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카페를 차리고 나중에 팔았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럼 처음에 사올 때는 그냥 가정에서 쓰려다가 나중에 팔았다. 근데 집에서 쓰기는 누가 봐도 많아요. 그다음에 상질리에도 8개나 되는데 저걸 또 집에 다 썼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아마 그릇 좋아하고 상질리에 같은 거를 수집하기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지금 나온 것처럼 보면은 약간 판매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는 집에서 쓰려다가 나중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죄송하다. 그리고 이거를 관세청 처분에 맡긴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거를 다 팔아서 기증하겠다고 하든지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네. 집에서 쓰려고 모은 거다. 근데 집에서 쓰려고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지금 뒤에 박스 보면은 박스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저 안에도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솔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에도 이거 집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자기를 모으는 게 취미일 수는 있겠지만 저걸 나중에 또 카페에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송하고 이걸 팔아서 기부하겠다든지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낫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박 후보자가 주 영국 대사관 근무 시절에 관세를 내지 않고 이제 들여왔다는 부분. 그렇다 보니 이제 이른바 밀반입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네, 평론가님 밀수라는 어떻게 단어도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네. 쓰더라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해경을 경찰이 관할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해경 한번 해체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해수부 산하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해수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해경의 총책임자 역할까지 하는 셈인데 네. 해경의 주요 업무가 밀입국과 밀수 적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경을 최종적으로 지휘하실 분이 이 배우자에 의한 밀수를 했다. 이 의혹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액수로만 봐도 도자기 값만 수천만 원대이고 샹들리에도 나오는데 보통 웬만한 가정집에서 샹들리에 달고 사는 분 잘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샹들리에가 한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였어요. 근데 각각 하나의 가격만 수백만 원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도자기 수천만 원 별도 샹들리에 하면 수천만 원, 거의 억대가 넘는 가격일 겁니다.
이걸 세금 신고하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는 건 심각한 또 탈세 혐의인 것이고요. 저는 사실 고위공직자, 뭐 자녀나 배우자, 가족들 문제 가지고 그 공직자에게 책임 묻는 관행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연좌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박준영 후보자는 뭐가 다르냐? 네. 이 배우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저 많은 도자기와 샹들레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박준영 후보자 본인이 영국 외교관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동시에 되는 것이고요. 네. 상식적으로 아무리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어도 배우자가 저 많은 양의 도자기와 샹들리에를 모으는데 이거 남편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으로 이삿짐에서 이걸 세관 신고하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올 때는 남편 된 입장에서 이 많은 도자기나 샹들리에 어디에 쓸 거냐 물어보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배우자가 판매 목적으로 이런 이 자기나 샹들리에를 구입하는 걸 박 후보자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면 세관에 똑바로 신고를 하거나 이건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니까 가족과 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영국에 다 팔고 가자. 이런 정도의 이 처신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가족 논란이 아니라 박준영 후보자 개인의 공적인 마인드, 도덕적 자질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모든 뭐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일반화시키긴 좀 위험합니다만은 그런 의혹들도 사실 그렇죠. 있는 지금 건 말씀처럼 사실이에요. 어쨌든 네. 이거를 저렇게 많은 걸 사오면서 뭐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이거 아마 외교관 이삿짐으로 오다 보니까 뭐 세금도 안 냈다는 거잖아요. 신고도 네. 안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쓰기는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태 올린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본인 자랑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판매하기 위한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집에서 쓰려다가 나중에 팔려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말씀처럼 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용서를 비는 게 사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공방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전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3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그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고요. 얘기 들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세종시 이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은 그 그렇죠.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집 살 때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좀 부담돼서 집 사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런 정서에 좀 안 맞고 게다가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시에 뭐 특별 분양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특별 분양을 줬는데 그 당시 뭐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들이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서울서 다니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일단 집을 사게 만들려고 하면서 분양도 사실은 분양 경쟁률이 보통 뭐 몇백 대 1 되지만 뭐 예. 2대 1, 3대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또 세금도 면제를 해줬고 근데 또 실제로 거기 가서 또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 되는데 저는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공무원들을 좀 세종시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좀 살고 거기서 이제 학교도 다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네. 최근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아파트 아마 지금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한다면 수백 대 1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나는 아파트 청약받기 이렇게 어려운데 서울에 집 있어도 다시 또 분양을 준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 저런 정도 상황이 됐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았죠. 더구나 어쨌든 뭐 관사에 살면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고요. 뭐 수당도 받았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또 그럴 만한 사정도 좀 없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모든 그 장관 후보자들에게 어떤 의혹이 있다면 어떤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지금 관련해서 정서가 어떤 국민 정서가 나쁜 상황인데 왜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스크리닝을 한번 싹 한 적이 있잖아요. 조사하고 예.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에게는 집 팔라 이런 강력한 권고가 내려왔었는데 도대체 저는 일단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에서 뭐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단 노영우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예. 오늘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깔끔하게 넘어간 청문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모두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국민 눈길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선 제가 전제를 하나 깔자면 청문회 주요 내용을 웬만하면 다 보고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노영우 후보자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부 출신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공시지가 상승이나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 체제에서 있었던 수많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나름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야당이 말했던 대안을 받아들이려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출신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 상식에 준하는 금융제도나 청약제도 등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약간은 듭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공정이라는 가치를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변호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공무원 특별 공급은 일반 민간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수백 대 1의 확률을 뚫어야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청약을 로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무원들 세종시에 내려가서 사는데 불편함 없으라고 2대1, 3대1의 확률로 세금도 면제해주면서 특별 공급해준 겁니다. 집이 있어도 해줬던 거죠. 그럼요. 수도권에 집 있어도 하게 해줬어요.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세종시에서 1년이라도 사는 그런 성의는 보여야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말했던 게 사는 집이 아닌 투자를 위한 집은 다 투기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럼 노영우 후보자가 세종시 특별공급 받아서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몇 년 만에 시세 차이 거의 2배 가까이 2억 이상 보고 판 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정짓는 투기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아주 꼼꼼하게 관사에 거주하면서 매달 20만 원의 지방 거주 이전비도 지원받았습니다. 그 거주 이전비 지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요. 물론 한 달에 2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이런 분이 장관이 됐을 때 네. 무주택자나 실수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정한 공급 대책이나 청약 기준을 만들 수 있겠는가? 본인부터 편법을 이용해서 이 시세 차익을 거두고 실거주 안 했는데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니 노영우 후보자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 보였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공정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게 아마 네. 1가구 2주택 부분은요. 이분이 이제 2017년에 팔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이제 2주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무원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주변에 뭐 세종에 있는 분들만 대부분 신청한 분들은 거의 받았어요.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왜냐하면 세종시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대부분 또 분위기가 안 내려가려는 분위기였거든요. 서울에 다니면서 이제 버스로 타고 다니는 분위기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상태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당시 상황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2주택, 그러니까 17년에 팔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아마 2주택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또 현장으로 가볼 텐데 오늘 좀 온종일 집중 공세 대상이 되긴 했거든요. 한번 또 들어보시죠. 자,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4번입니다. 그 4번 가실 때 배우자랑 가셨을 때 같은 호텔 방 숙식했습니까? 따로 잤습니까? 같은 호텔 방을 썼습니다. 같은 방 썼죠? 네.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네요? 연구비는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죠?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요? 무임숙박, 무상숙박. 호텔의 경우가 그 1인용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른바 엄마 찬스 여러 가지 뭐 비판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의혹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일단 실제로 뭐 정의당 이른바 데스노트도 그렇고 낙마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근데 약간 달리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아마 이제 국가에서 다는 연구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왜 그럼 혼자 안 가고 가족이랑 갔느냐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민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의사단체든 이런 데서 이렇게 저희도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예. 갈 때 보면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을 대게 하고 가족이랑 같이 가길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가야 또 뭐 어쨌든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물론 만약에 비용을 만약에 연구비로 썼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호텔비는 한 1인 숙소가예요. 보통 아마 여성이니까 보통 1인 숙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1인 1실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남편이랑 뭐 애들 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표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별도로 냈을 것 같습니다. 연구비를 안 했을 것 같고 그럼 이게 과연 뭐 지금 얘기처럼 무상으로 숙식하고 무상으로 뭐 간 건가?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연구 모임을 할 때요 부부라든지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오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용 자체를 뭐 국비로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서적으로는 제가 봐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공사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 지금 다른 의혹 나오는 것들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지금 다운 계약서는 이거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과 특히나 다운 계약서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뭐 예.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관행이었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안 맞는 거죠. 다운 계약서라는 게 말이 다운 계약서 어찌 보면 이제 탈세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은 뭐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양해했다 그러지만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뭐 물론 본인이 뭐 관행이라 그렇지라도 물론 이제 시효가 지났으니까 뭐 나쁨이 있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 기준으로 뭐 세금이 문제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자진 납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의 후보자만 낙마시킬 수 있다면 주저없이 이명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여당 입장에서요? 아니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뭐 해외에서는 학술 연구에 가족을 대동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국내 정서나 국내 사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사실은 가족을 동행해서 다른 곳도 아니라 하와이나 오키나와, 오클랜드, 바르셀로나 이런 곳을 다녀왔다는 건 국민 정서상 특히나 이 학술 연구에 국가 세금이 국비로 투입되었는데 정말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다녀와서 그럼 저녁 시간에 가족과 잠깐 짬내어서 함께 여행을 했더라도 충실하게 내가 학술 세미나를 다녀왔다는 증거 자료를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분이 하와이 다녀와서 낸 보고서 4줄짜리입니다. A4용지 4장이 아니라 4줄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원고에도 A4용지 한 장에 이 한 20줄, 30줄이 써 있는데 뭘 썼길래 4줄짜리 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들여서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서 그냥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학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나쁜 관행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적폐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적폐 청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이명숙 후보자의 나쁜 적폐부터 청산하시라는 강력한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또 논문과 관련해서도 대학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가장 나쁘게 하는 갑질이요. 제자가 쓴 논문에 자기 아는 사람들 공동 저자로 등재시켜서 경력 쌓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명숙 후보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교수였는데 제자가 쓴 논문에 무려 18차례나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남편 이름을 공동 저자로 등재시킵니다. 그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남편은 교수직에서 승진하는 네.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본인과 남편이 심사했던 이화여대 제자의 논문을 불과 1년 뒤인 2006년에 표절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는 연수대로 정말 부도덕한 일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제자의 논문을 착취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상 과기부 장관 지금 빨리 임명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학계의 위상이나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권위가 실추될 수도 네. 있다는 점. 이 이명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또 특히나 새로운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지키고 보는 게 아니라 국격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회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여당도 뭐 이를테면 방어에 힘쓰기보다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물리적으로 단독 채택을 마음 먹으면 또 통과는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될까요? 지금은 근데 아마 과거처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들도
민주당이 지금 뭐 내로놓은 볼 아니냐 이런 부분 많이 얘기했고 아마 송영길 신임 당대표도 그런 부분 좀 고치겠다 이랬거든요. 네. 지금 말씀처럼 이제 아마 학교 내에도 이제 그런 관행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자 논문 물론 이제 아마 지금 저기는 해명은 남편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했다는 건데 이제 우연히 일치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꼭 남편이 제자들이 하는 논문에 연구를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뭐 부인 찬스를 쓴 거 아니냐라는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제자들이 이걸 나와서 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관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거죠. 14편이면 한두 편이면 모르겠지만 아마 당대표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계속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인사검증 7대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원칙인데 왜 이런 게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어서 거듭 질문을 드리는데 두 분께서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니까 여쭤볼게요. 혹시 현실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좀 걸러낼 수 있는 뭐 그때의 관행은 관행이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안 맞으면 걸러낼 수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예. 세대의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학 교수나 고위 관료들이요. 이런 일들을, 이런 특혜들을 지금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준영 후보자나 이임혜수 후보자 변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앞서 열변을 토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 하여도 이 비슷한 세대에서 이 명망 있는 대학 교수나 예를 들면 고위 관료를 이 장관 후보자로 천거했을 때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거라는 보장, 자신감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한 가지 대안은 아주 큰 줄기로서 장관 뽑을 때 세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사례처럼 적어도 40대만 되어도요. 이제 막 고위 관료 된 지 얼마 안 된 또는 대학의 정교수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성 관행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세대를 조금 낮춤으로써 또 세대가 가면 갈수록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에 이 정치권도 발빠르게 장관 선임에서부터 세대 교체의 흐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역시 뭐 레드팀의 활성화인데요. 청와대 내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인사권자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의 인사수석 인사나 민정수석 인사를 보게 되면 항상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대통령과 부산에서 법무법인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 출신이라던가 또는 참여정부 행정관 이 경험이 없으면 민정수석실 들어가기 힘들다.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송곳같이 검증해서 야당보다 더 날카롭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편. 뭔가 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검증이 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조차 껄끄러운 이 비주류 레드팀 출신을 선임하는 것이 한 제도적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쓴소리 말씀하셨고 또 세대 교체라는 어떤 눈에 띄는 좀 아이디어 내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대 아니면 뭐 60대 정도 중에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고위 관료라든지 예. 교수, 어찌 보면 약간 기득권이라 할 수 있죠. 사람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기준에 걸리면 대부분 걸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뭐 다 그래왔다는 건 아니지만 집을 사고 아니면은 뭐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뭐 전세 끼고 살고 대부분 그랬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저는 뭐 약간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 가야죠. 저는 아마 이제 후배 공직자들이나 후배 교수들은 당연히 이렇게 안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또 자식들도 보면 군대 가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 기준들은 우리가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 조금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거라고 봐서 물론 뭐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이걸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어떤 기조는 유지해 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